2019년 4월 21일 한 커플이 총에 맞아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미궁에 빠졌으나 실패한 침입 사건이 결국 잔인한 이중 살인 사건의 배후에 있던 잠원 버그스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사건은 맹목적인 질투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두 피해자는 범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2019년 4월 21일 일요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 경찰서에 딘 메디슨이라는 남성으로부터 21시 27분에 끔찍한 발견을 알리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딘은 함께 살고 있던 친구인 38세의 데런 파치와 한 낯선 여성이 침실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딘은 4월 20일 11시 30분에 약혼녀와 외출한 뒤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아파트에서 여성의 신발과 휴대전화를 발견했지만 데런이 데이트 중일 거라 생각해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월 21일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데런의 방을 확인하러 갔고 피로 뒤덮인 현장을 발견하고 911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두 피해자는 근거리에서 총에 맞은 상태였고 모두 나체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살인자가 방에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이 친밀한 행동을 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수색 중 경찰은 38 구경 탄약 4발을 발견했으나 살인 무기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저항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딘은 데런과 함께 있던 여성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녀의 휴대전화는 잠겨 있었습니다. 데런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딘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데런은 소규모 하키리그 선수 출신으로 후에 금융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성격이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무도 데런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데런이 목표가 아니라면 살인자는 함께 있던 여성을 노린 것일까요? 아파트를 계속 수색하던 중 경찰은 전자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맞은편에 주차된 자동차를 발견했으며 차량은 48세의 웬디 밀러의 소유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지갑과 면허증도 차 안에 있었습니다. 웬디의 가족은 그녀가 주말 내내 돌아오지 않자 4월 21일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웬디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데런의 가족은 웬디와의 관계를 알지 못했고 웬디의 가족도 데런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웬디는 이혼한 상태였으며 전 남편과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전 남편을 신문했습니다. 그는 주말 내내 콜로라도에 있었으며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간 경찰은 두 피해자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웬디의 친구 다나는 4월 19일 밤 지역 바에서 웬디가 데런을 만났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시 30분에 발을 떠났고 웬디는 1시 46분에 데런의 집에 머물 것이라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뉴포트 비치 경찰서는 인근 경찰서에 38 구경 권총이 사용된 이중 살인 사건을 알렸습니다. 며칠 후 어바인 경찰은 4월 20일 한 남자가 2층 아파트에 침입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된 38 구경 권총을 보고했습니다. 한 여성은 남자가 발코니에 있는 것을 보고 즉시 문을 잠갔습니다. 용의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도망치면서 2층 발코니 천장에 총을 쐈습니다. 형사들은 DNA와 탄환을 찾기 위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용의자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직감한 그들은 아파트 주변을 매복했습니다. 발코니 사건 이틀 후 용의자와 일치하는 한 남자가 검은색 카마로에서 나오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조회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차량은 잠원 버그스라는 사람에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관을 심하게 공격한 전과가 있으며 전 여자친구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앞번호판이 없는 이유로 잠원을 정지시키려 했으나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추격 중 그는 차에서 뛰어내려 파란 가방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그 가방에 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의 깊게 포위하고 체포했습니다. 잠원이 던진 가방에서 38 구경 권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총은 범죄연구소로 보내져 발코니 사건과 데런 파치와 웬디 밀러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잠원의 카마로에서 데런 파치의 이름이 적힌 종이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중 살인 사건의 관련자를 알게 되었지만 진짜 동기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잠원이 체포된 후
경찰은 그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대런 파치의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폰 데이터도 자몬이 대런의 이전 및 현재 거주지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런과 웬디가 살해된 밤에도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자몬은 대런에게 전화해 경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디는 대런이 한 남자에게서 여자친구와 멀리 떨어지라는 경고 전화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대런은 그 남자가 매우 긴장하고 화가 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은 자몬의 이전 여자친구들을 조사하여 사만다 브루어라는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자몬은 사만다의 헬스 트레이너로 시작해 남자친구가 되었지만 관계는 갑자기 끝났습니다. 사만다는 자몬의 집착이 위협이 되어 2019년 1월 15일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대런을 만난 적은 있지만 데이트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자몬이 발코니에 침입하려 했던 집은 사만다의 새 남자친구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들은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주 후 범죄연구소는 자몬의 총이 이중 살인 사건과 발코니 침입 사건에서 사용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DNA 증거는 자몬과 흉기, 탄환을 연결했습니다. 그는 대런과 웬디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5일 재판에서 검사는 자몬이 인터넷 검색 후 대런의 주소에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가 대런과 웬디를 사만다로 착각하여 여러 발 쐈습니다. 검사는 자몬이 전 여자친구에게 집착하여 그녀와 관계가 있는 남자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8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자몬에게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몬은 가석방 없는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Carla Homolka served 12 years in prison for manslaughter after a plea deal for testifying against her ex-husband Paul Bernardo. She was released from prison in 2005. 1987년 5월 4일 캐나다 토론토 교회의 스카버러 마을에서 한 젊은 여성이 버스에서 내린 지 불과 몇 분 만에 갑자기 공격을 받고 강간당했습니다. 특히 이는 이 지역에서 5년 동안 이어진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과 성추행 사건의 시초이기도 했다. 용의자는 항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으며 스카버러 강간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한 살인자는 누구이며 그가 이런 잔인한 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답을 찾는 데 동참해주세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격은 야외에서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적어도 한 번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격에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구타, 욕설, 위협 등 잔혹한 행위가 수반됐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일련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 스카버러 마을 사람들은 불안과 긴장에 빠졌습니다. 1988년 11월 17일 토론토시 수사국은 스카버러 강간범을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이 초상화를 그려줄 수 있도록 가해자의 특징을 묘사했고 이는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다. 경찰이 접수한 16,000건의 응답 중 3명은 이 초상화가 폴 베르나도라는 26세 남성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 남자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극도로 끔찍한 진실을 밝혀냈다. 베르나르도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고 저속한 말로 저주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대우를 받은 이유가 사실 베르나르도가 다른 남자와의 은밀한 관계의 결과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많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베르나르도는 자신의 좌절감을 해소할 적절한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술집에서 여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때리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을 2차례 조사했지만 2차례 모두 그를 용의자에서 제외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샘플과 비교하기 위한 DNA 테스트를 위해 베르나르도의 머리카락, 혈액 및 타액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소홀히 한 경찰은 실수로 가해자를 그물망에 빠뜨리고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를 기회를 갖게 됐다. 베르나르도의 운명적인 만남은 23세의 나이에 토론토에서 열린 애완동물 대회에 참석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같은 병든 망상을 공유하는 자신보다 6살 어린 소녀 칼라 호몰카를 만난다.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1989년 12월 초에 약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혼자의 집을 방문하는 동안 베르나도는 호몰카의 막내 여동생 타미를 주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몰카는 질투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녀의 여동생을 속일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1990년 7월 부부는 호몰카가 일하던 동물병원에서 훔친 마취제가 함유된 음식을 자매에게 먹였습니다. 약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자 베르나르도는 다가와 태미에게 타락한 짓을 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가 행동하기도 전에 소녀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호몰카는 목격자 바로 옆에 섰고 여동생의 성폭행 장면을 녹화할 준비까지 했다. 다행히도 타미는 아직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 12월 23일 첫 번째 실패 이후 포기하지 않은 호몰카는 집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언니의 술에 계속해서 약을 먹였고 이번에는 그녀의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부주의하게 너무 많은 양의 약을 사용하여 실수로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두 사람은 재빨리 태미를 침실로 데려가 현장을 청소한 뒤 비디오 테이프를 숨겨 911에 신고했다. 그러나 태미는 그녀를 구하려는 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사망했다. 타미의 얼굴에서 특이한 화상을 발견한 후 지역 경찰은 베르나도와 호몰카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태미가 즐겁게 놀다 화상을 입었다는 베르나르도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사실 이 상처는 부부가 언니를 공격했을 때 마취제인 할로세인으로 인해 생긴 상처였다. 결국 의사들은 태미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후 구토로 질식해 사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991년 2월 1일에 베르나도와 호몰카는 온타리오주 포트 다하우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호몰카는 베르나도와 함께 살았던 곳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소녀를 유인했습니다. 부부는 다시 한번 술의 약을 먹인 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사건을 녹화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피해자가 살아남았으며 학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1991년 6월 29일 베르나르도와 호몰카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보트에 탄 사람들은 호수에서 인체 일부가 들어있는 콘크리트 블록을 발견하고 극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신은 2주 전에 실종된 14세 소녀 레슬리 마하피 위 것으로 확인됐다. 레슬리는 죽기 전 사악한 부부에게 납치돼 학대와 고문을 당했다.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폴 베르나르도와 칼라 베르나르도는 하와이로 신혼여행 중이었다. 거의 1년 후인 1992년 4월 30일 온타리오주 벌링턴의 도랑에서 15세의 크리스틴 프렌치 위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은 멍이 들었고 머리는 삭발되었으며 왼손 새끼손가락 끝도 잘려 있었습니다. 소녀가 매일 학교에 다니던 그레이스 루터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이 발견됐다. 목격자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 지난 4월 16일 오후 2명의 낯선 사람이 프랑스인을 크림색 쉐보레 카마로에 강제로 태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베르나르도와 그의 아내의 차가 노란색이었기 때문에 목격자는 신분증을 잘못 봤다. 나중에 경찰은 프렌치와 레슬리의 죽음을 동일한 살인자로 결론 내렸지만 수사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1993년 1월 칼라 호몰카가 마치 구타당한 것처럼 멍든 눈으로 출근하자 동료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묻자 그녀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답변으로는 동료들의 의심과 걱정을 풀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몰래 호몰카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녀의 부모는 폭력 혐의를 받는 남편을 멀리하기 위해 서둘러 딸을 데려와 집으로 데려갔다. 병원에서 호몰카는 베르나도가 손전등으로 그를 잔인하게 구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즉시 체포되어 무기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며칠 후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후 베르나도는 떠났고 포트 다우지에 있는 부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캐나다 법의학센터는 현장에 남겨진 스카보로 강간범의 DNA를 베르나르도가 2년여 전 제공한 샘플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현재 DNA 검사는 아직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법과학센터 CFS만이 이 테스트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비교를 위해 수만 개의 DNA 샘플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살인자와 폴 베르나르도의 DNA는 완전히 일치했다. 베르나르도에게 유죄를 선고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자
경찰은 1993년 2월 17일 그를 체포했습니다. 집을 해야 할 대가 동시에 호몰카는 베르나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 대가로 검찰은 그녀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줄이는 데 동의할 예정이다. 4일간의 신문 동안 호몰카는 베르나도가 그의 여동생 타미의 죽음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남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레슬리 마하피를 납치하고 주차장에 있는 차에 크리스틴 프렌치를 유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불쌍한 소녀들은 베르나르도에게 목이 졸려 죽기 전에 성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호몰카는 자신의 살인자 남편이 과거 최소 30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공적을 자신에게 여러 차례 자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호몰카는 자신을 잔인하게 구타당한 아내라고 묘사하면서 베르나르도가 자신을 사건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으며 자신이 다음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집을 수색하던 중 스카버러 성폭행 피해자 명단, 성에 관한 어두운 서적, 사냥용 칼, 수갑, 신원 미상의 젊은 여성 2명과 성관계를 갖는 베르나르도의 영상을 발견했다. 호몰카의 이전 증언과는 달리 경찰이 발견한 테이프에는 이 여성이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호몰카는 1987년 두 사람이 만난 이후 이미 베르나르도의 음흉한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막는 대신 자신도 애인과 똑같은 아픈 망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지했다. 두 사람이 결혼한 후 호몰카는 남편을 도와 피해자들을 유혹하고 약을 먹인 뒤 베르나르도가 타락한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그들을 촬영했습니다. 호몰카가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법원이 악마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론을 극도로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A씨와의 합의를 유지했다. 마침내 1995년 9월 폴 베르나도는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사망자 수는 우리보다 적다. 마침내 1995년 9월 폴 베르나도는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냉혹한 살인범의 손에 숨진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6년 캐나다 정부는 베르나르도 수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많은 경찰관들이 실수를 저질렀고 중요한 세부 사항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DNA 검사가 좀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베르나르도의 범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베르나르도의 집에서 처음으로 테이프를 수집했지만 수사기관에 넘겨줄 생각이 없었던 베르나르도의 변호사 켄 머레이는 1997년 사법방해 및 사법방해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람은 2000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베르나르도는 23년 만에 2018년 초 석방을 요청했지만 불과 30분간의 논의 끝에 가석방 기관에서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 피해자 가족 변호사는 범인이 사과한 적도 없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베르나르도와 호몰카의 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타리오 법원이 피해자들이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모습을 담은 테이프를 파기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유입니다. 칼라 호몰카의 경우 이 여성은 2005년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석방됐다. 그러나 석방된 후에도 이름을 바꾸거나 집을 비울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48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16세 미만의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폴 베르나르도와 칼라 호몰카의 연쇄살인 사건은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살인 커플의 교묘함과 교활함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신문에서 반복되고 있다. 결국 그 모든 일이 있은 후 비록 악인들이 법 앞에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한 희생자들의 고통과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가족과 사회가 여성, 특히 어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 사례에 다시 뵙겠습니다.